2023년 2의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1번입니다. 최빈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어진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측정치이다. 빈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죠. 자료 중 가장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201대 3에도 나왔지만은 아니죠. 최고치와 이 최저값, 이게 극단치의 값은 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죠. 3번 최빈값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 중심 경향성 기술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를 보면 중앙값 또는 평균, 그 다음에 최빈값, 이런 것은 요 세 가지가 중심 경향성 기술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보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떤 행동이 우연히 그 보상에 선행한 경우 그 행동은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뭐 이것이 관련이 없는데 우연히 이렇게 뭔가 효과를 보는 것을 우리가 미신 행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스켈롭 현상 같으면 우리가 이거 고정 간격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첫 번째 반응에 강화를 주는 이런 계획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매월 15일 날 급여를 받는다. 이게 고정 간격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15일 날 받고 나서부터는 다음 때까지는 조금 태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이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좀 성실히 근무를 한다. 뭐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스켈롭 현상이라고 합니다. 3번입니다. 심리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속성을 실제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은 속성, 그 다음에 목적과 일치하는 그런 검사, 이런 것은 우리가 타당도라고 하죠. 신뢰도는 측정 결과의 어떤 그 일관성을 말하는 것이 되니까요. 4번 문제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에 입각한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를 들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성격이 인지과정이나 동기에 의한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는 사회학습 이론은 상호 종합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겠죠. 이번 반도라는 개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효능이 인간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가 않네요. 3.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행동에 대한 환경적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자, 환경적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타고난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상호 영향을 중시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번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관찰학습과 모델링을 통해서 보상받은 행동을 대리적으로 학습한다고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학습 이론의 사회적 모델링이라고 하죠. 사회적 관찰 및 모델링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지요. 5번입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초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는 뭐 워낙 자제했으니까 뭐 남극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심리학에서 실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네요. 흔히 실험자의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해가지고 그대로 독립 변인을 주지 않는 것과 실험 집단과 이 데이터를 비교해야 우리가 검증이 더 그 신빙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그 조작을 처치를 하지 않는 것은 통제 집단.
처치를 하는 것은 이제 실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에 먼 것을 했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네. 2번 독립변이는 주로 실험자의 실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험 참가자가 실험에 임하기 전에 자연적 상태를 측정하는 변입니다. 아니죠. 자연적 상태가 아니죠. 이것은 독립변이는 바로 실험 집단에서 뭘 합니까? 실험 처치를 하는 것이죠. 마리화나가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마리화나의 양의 투입, 양을 조절하는 거. 이게 독립변인이고 거기에 따른 기억량의 변화는 이게 종속변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적 상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조사법이라고 하죠. 그냥 조사법. 이거는 그냥 자연 상태는 그냥 조사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먼 것이 틀린 것이 요거라고 보면 되네요. 일반적으로 독립변이는 원인으로 종속변이는 그 결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인과론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4번에 실험 참가자의 반응을 종속변이 기억의 양을 이게 반응이죠. 많이 하라를 투여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종속변인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앞에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충분히 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성격 이론은 문장이 꽤 기네요. 자신을 형편없는 학생으로 지각하는 학생이 매우 좋은 성적을 받을 경우 이 학생은 긍정적인 경험을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여기서 보니까 경험의 어떤 일치 자기와 나오네요. 운이 좋아서라는 식으로 왜곡할 수 있다. 이 학생은 자기 개념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안과 내적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다 뭔가 나왔죠. 자기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경험을 부정하는 방어적 반응을 보인다. 이 학생이 경험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이 학생을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주고 공감해줘야 된다. 이 기법은 보니까 뭡니까? 이 상담법은 로저스의 인간중심이죠. 인간중심. 그러면 이럴 때 여기 성격 이론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우리가 인간중심의 로저스는 우리가 현상학적 이론 또는 인본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여기는 로저스는 사회인지 이론이나 특길 이론이나 정신역동 이론이 아니라 현상학적 이론 또는 인본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IB, NKB, SMB 이렇게 쭉 이로 배를 외우기는 힘들지만 이를 IBN, KBS, MBC 516 이꼴 516 815 이런 배열로 재구성하면 외우기가 쉬워진다. 그러면 여기 글자가 다 이렇게 잘 맞추면은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정보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재보호하여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청킹이라고 합니다. 원래 청크라고 하는 말은 덩어리로 이렇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흩어져 있는 이런 것을 하나의 의미 있는 덩어리로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청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익히는 방법에 제가 이 청킹 기법을 많이 쓰고 있죠. 32-9번입니다. 표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 연구자가 모집단의 모든 성분을 조사할 수 없을 때 표본을 추출하죠. 그게 표본이니까. 2번 모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표본은 모집단의 부분 집합 그 속에 속해 있는 걸 표본해야지. 예를 들어서 중학생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초등학생을 표본으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3번 표본의 특성을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위해서 무슨 표집을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표본은 오염됐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4번에 표본 추출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집 오차도 줄어든다. 이거는 맞지 않죠. 그럴 바에 뭐로 오차 줄이기 위해서 왜 많은 인원을 이렇게 표본을 합니까? 가능한 많을수록 표집 오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인상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타인에 대한 인상은 평가 차원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평가 차원을 인상 자체가 뭔가 평가하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이론이고요. 2번 어떤 사람에 대해 일단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형성되면은 이게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다는 긍정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가 후광 효과 또는 관용의 효과, 후광 효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좀 세부로 더 말하면 정적 효과라고도 하죠. 좋은 쪽은 더 좋게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반대로 또 나쁜 거는 더 나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적 효과라고 이렇게 합니다. 통틀어서 이걸 후광 효과 이렇게도 하죠. 한번 일반적으로 타인들이 자기와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내연성격 이론이라고 한다. 내연성격 이론, 이건 실제로 213기 4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건 자기 내면적인 어떤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체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급히 판단하는 거.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은 싱겁다, 뭐 곱슬머리는 뭐 좀 고집이 세다, 뭐 이런 등도로 판단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다르죠. 자기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유사성 가정이라고 합니다. 유사성. 나하고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사성 가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용어를 이렇게 익히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내연성격 이론을 바로 이해하시면은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거하고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어떤 사람이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인상이 중립적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는 쪽으로 형성되는 현상을 부적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요거는 후광 효과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메슬로우와 그의 욕구 위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5개 있죠. 생간사 존자에서 이렇게 5개 있는데 1번 배고픔, 목마름 등과 같은 결핍 욕구를 중시한다. 이건 생존의 욕구 맨 아래에 있죠. 맨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실현의 욕구죠. 이거는 1단계고 메슬로우가 원하자면 5단계.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성취 욕구 이렇게 되겠죠. 맨 위에 이것을 결국 중시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바로 맞지 않는 게 나왔습니다. 2번 존중의 욕구가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보다 더 상위지. 생간사 두 번째는 게 존중의 욕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아실현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절정 경험을 더 자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결국 이게 중시하는 게 자아실현자들은 어떤 절정 경험을 더 자주 할 수 있다는 이것이죠. 그래서 이걸 중시한다는 것이고요. 중시하는 게 되고 4번 메슬로우는 인본주의 심리학자로 제3세력을 대표하는 학자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위계이론에 관해서 좀 어긋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일반적인 성격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고의 융통성과 개방성이 증가한다. 요거는 아닙니다.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한다. 통제력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이건 맞는데요. 참고로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가 쭉 있습니다. 우울증 경량, 내적 성향, 성역할 지각의 변화가 있고 경직성, 도심성, 애착성, 유산을 남기는 경향, 의존성 이런 건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노인 되면 융통성이 좀 떨어집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관로안에 알맞은 것은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일반 학생들과 2반 학생들의 지능지수 평균은 110으로 같았으나 일반 학생들의 지수 분포는 80 내지 140 인 반면에 2반 학생들의 분포는 95 내지 120으로 이렇게 뭐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평균은 110이지만은 우리가 이 보면 점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80, 90, 100, 110, 뭐 120, 140 쓰면 이 흩어진 점수 분포가 흩어져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증거.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이걸 변산도라고 합니다. 변산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변산도라고 이렇게 한다. 이게 뭐 중앙치다, 통계치다, 체빈치다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14번입니다. 실험법과 조사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돼 있네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여기 우리 주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1번 실험실 안에서 연구를 수행하는지 여부. 물론 안에서 안 한다 뭐 한다 이것도 하나의 차이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2번 연구자가 변인을 통제하는지 여부. 예, 요게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험법은 말이죠. 실험 설계로서 외생 변수, 가해 변이를 통제를 하고 무작위 활동을 해서 원인의 조작, 결과의 비교가 이렇게 특징입니다. 이래서 이게 이제 실험 그 법이고요. 조사법은 변인의 통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포 및 발생 빈도 등의 특성을 그냥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때요? 처치를 하질 않습니다. 조사법은 있는 그대로 있는 걸 조사만 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변인이 여기는 없습니다. 실험법에는 반드시 실험 처치를 하니까 뭐가요? 실험 처치를 쉽게 말하면 독립 변인을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렇게 그 결과를 보는 게 바로 종속 변인 이 반응을 이게 비교를 하죠. 결과 비교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점은 요겁니다. 실험법과 조사법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은 연구 변인들의 수가 많은지 여부, 연구자나 연구 참가자의 편파가 존재하는지 의 여부는 근본적인 차이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행동주의적 성격 이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스키너는 어떤 상황에서 비롯되는 행동과 그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상황의 어떤 행동입니다. 2번 상황적인 변인보다 유전적인 변인을 중시했다. 1번 말과 부딪히죠. 유전적인 변인을 우리 하는 것은 전통적 접근법이라고 있죠. 성격 이론에서. 전통적 접근 쉽게 말하면 정신분석적 접근입니다. 이게 유전적 변인을 중시하고 행동주의에서는 상황적인 변인을 중시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틀린 내용이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뭐 옳은 걸 찾으라는지 틀린 걸 찾으라는지 잠시 이렇게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을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로 설명하였다. 예, SR 반응이라고 하죠. 학습 원리를 통해서 성격을 학습 원리를 통해서 행동주의는 학습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행동주의입니다.
운동진 학습되면 뭐 놈을 따라 뭐 없는 뭐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6번 문제입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은 그 원인을 능력이나 노력에 기인하는 반면 시험을 못 본 학생은 행운이나 시험 문제의 원인으로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잘한 거는 지한테 돌리고 못한 거는 어때요? 남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221-13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게 바로 자기 고양 편견입니다. 또는 자기 고양 편향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잘된 거는 자기 탓, 못한 거는 남의 탓 이런 것입니다. 이번 허구적 일치성 효과는 참고로 이것도 한번 참고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건 예를 들어 바람 끼는 남자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업무상 남자를 만나면 바람을 피운다고 추측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절차 없이 남들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 한번 했죠. 자기 유사성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흑우적 일치성 효과라고 합니다. 기본적 그 긴 오류는 우리가 내연적 성적 이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오류가 되겠죠. 그 중에 우리가 아까도 뭐 했던 신체 특성 가지고 뭐 어떻다 이런 것도 그게 다 기본적 긴 오류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위자 관찰자 효과는 그냥 이거는 여기서 그냥 무시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 고향 평균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남 탓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여하튼 뭐 조건 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주 나오죠. 1번 조건 작업과 무조건 작업. 조건 작업하면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종소리, 무조건 작업하면 먹이 이렇게 해버려야 개념이 잡힙니다. 빈번하게 쫙 띄어지면 조건 형성이 더 잘 일어난다. 조건 형성의 이제 빈도, 횟수가 비율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다. 뭐 비율의 원칙, 시간의 원칙, 간격의 원칙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무조건 자극이 조건 자극에 선행하는 경우에 조건 형성이 더 잘 일어난다. 무조건 자극 같은 먹이고 조건 자극은 종소리입니다. 먹이를 먼저 주고 종소리를 들려준다. 우리가 이걸 역행 조건 형성이라고 해서 제일 조건 형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이게 옳지가 않겠네요. 조건 형성이 소거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조건 자극이 주어지면 여전히 조건 반응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게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죠. 자발적 회복도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자극이라도 조건 자극과 유사하면은 조건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유사할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자극 일반화라고 하죠. 이런 용어를 복습을 하고 틀린 내용은 이것이 2번이 역행 조건 또는 후향 조건화라고 하니까 맞지가 않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척도와 그 이해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명명척도는 운동선수 등번호 그냥 등번호로 분리한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 뭐 어떤 통계를 볼 때 남성을 A, 여성을 뭐 B라고 한다면 이 A, B에 뭐 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분 분류하는 목적 이런 게 명명척도가 되겠죠. 이건 맞네요. 서열측도 온도계로 측정한 온도는 간격이 온도계와 똑같습니다. 등간 간격이 같기 때문에 이건 등간측도가 되죠. 그 다음에 등간측도 성적에서의 학급의 차이는 서열이니까 이게 서열측도가 되겠습니다. 비율측도 지능검사로 측정한 지능지수는 등간측도에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등간측도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은 온도와 뭐냐면 지능지수입니다. 두 가지는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은 등간측도의 예로서 두 개가 온도,
지능지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19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 도덕적 규범과 절제에서 탈피하여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게 원래 할로윈 데이 해가지고 지난 박스 문제로 나왔죠.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한 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져가고 말이죠. 이런 게, 이걸 우리가 몰개성화라고 하죠. 몰개성화. 원래 개인의 어떤 그 인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그냥 파묻혀 버려요. 익명 또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몰개성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번입니다. 기억 연구를 통해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진 외연 기억과 암묵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졸업식 날 부모님과 짜장면을 먹었던 일화 기억은 외연 기억. 그렇죠. 이거는 기억하면 이렇게 기억하려고 의식적으로 이제 기억하면 나타나는 이런 게 됩니다. 점화와 같은 현상은 암묵 기억의 한 형태이다. 뭘 보고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이런 거 점화. 요거는 그야말로 불현듯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해도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암묵 기억의 한 형태다.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절차 기억은 외연 기억. 이거는 외연 기억이 아니고 암묵 기억이에요. 절차 기억은 암묵 기억입니다. 그 자전거 탄다거나 익숙한 어떤 운동 이런 거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떠올라서 내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전거 타기 이런 거는 하여튼 절차 기억은 외연 기억이 아니고 암묵 기억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형성된 공포 반응은 암묵 기억의 한 형태입니다. 일부러 뭐냐면은 불안을 안 느끼려도 보기만 보면 자동적으로 두려워진다. 이것도 암묵 기억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틀린 다음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런 절차 기억은 암묵 기억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심리학 개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